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서 임종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도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사모펀드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귀국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부터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에는 이제 국정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야권이 강경 대응을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달 말 국정감사까지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주목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 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왼쪽으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 법무장관 오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여러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조카 조모 씨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횡령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코링크 PE를 실제로 총괄했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 등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한 조 씨는 그제 새벽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우회 상장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조 장관 가족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코링크 대표 이모 씨를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펀드에 조 장관 가족 외에 유일하게 투자를 했고 이보다 넉 달 앞서 누나인 조 장관 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펀드 운용사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 투자 경위, 그리고 투자 과정에 조 장관 측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조 장관 관련돼서 오촌 조카에 대해서 검찰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죠.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실장님.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펀드를 운영하거나 또는 펀드 내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들어갑니다. 지금 조국 조카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드러난 게 증거인멸 교사 그 녹취록이 드러났지 않았지만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하자 저렇게 말하자 이 내용은 아마도 시청자분들이 그래 이건 증거인멸 교사야라고 느끼셨을 테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 검찰들이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니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운영이 앞으로 향상될 수 있는 또 이 수익에서 매출이 높을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지금의 이 자금 흐름을 보면 네. 굉장히 이상하다. 검찰이 바라봤을 때 그 누가 바라봤을 때도 이상하다. 그 자금의 흐름들이 바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운영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촌 조카가 관여를 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제 위반이 된다. 이를테면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본시장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황 소장님, 네. 횡령건은 뭔 얘기입니까? 이게요, 뭐냐면 그 코링크 피가 조국 일가로부터 한 14억 정도를 블루펀드에 투자를 받아요. 네. 근데 이 블루펀드에서 웰스 CNT에 투자를 합니다. 13억 예. 정도를 다시 그 투자를 해요. 관급공사 수주 논란이 있었던 데죠. 그렇죠. 예. 근데 웰스 CNT가 갑자기 10억 3천만 원을 이 조 씨, 이 사촌 조카, 오촌 조카, 예. 오촌 조카한테 10억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줍니다. 회사가. 예. 그래가지고 현금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수표로 줘요. 줬죠. 수표로 줘요. 예. 수표로 줘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게 이거를 명동에서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명동 사찰시장에서 현금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 돈이 얘기군요.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 돈은 횡령한 것이 아니냐, 배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 거죠. 10억 정도 횡령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꽤 형량이 크게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런 형량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면 아까 우리 저 실장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자본시장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 세 가지 혐의가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여파가 미치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게 조 장관과 내지는 조 장관 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 장관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이게 뭐 정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조 장관이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조국 그 장관을 후보자 시절부터 비호 내지는 보호해 왔던 예. 그런 세력들의 그 논리가 깨지면서 뭐 이게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냐, 진영을 위해서 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모든 이 회사들이 많아요. 여기 얽힌 예, 회사들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링크 P, 웰스 CNT, 익성, IFM, WFM. 예.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또 드러나는 게 J모사라는 곳과 PNP라는 회사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7개 회사들이 움직임에 그 조 장관의 조카가 개입됐을 것 같은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조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돌렸다면 이것이 뭐 앞서 말씀을 해주신 자본시장법 위반도 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령이나 뭐 사기, 예. 뭐 사기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작전을 우회상장이나 작전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지는 대목들도 지금 뭐 굉장히 그런 정도까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그 녹취록에도 나왔지만 익성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코링크 P에 뭐 상환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투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됐다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구상된 거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이 됐다가 네. 그리고 회사들끼리 MOU가 체결이 됐다가 이런 네. 식으로 좀 막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찰은 들여다보면서 캐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익성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좀 거론되는 7개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익성이 거론이 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 낭만은 당연할 거다. 이게 이제 웰스엔티 최 대표의 통화에서 나온 녹취록 얘기군요. 이게 예, 왜 장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저런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있는 게요. 결국엔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왜냐하면 이 익성이라는 데가 2차 전지 사업을 주로 하는 데인데 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과제로 2차 전지 사업의 육성을 그 중점 추진 과제로 삼습니다. 근데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갑자기 코링크에서 투자를 하면 조국 장관 일가에 돈이 들어가 있다. 그때 민정수석이었다. 그럼 미리 알아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 민정수석 때 미리 정보를 알아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가 나온 거죠. 근데 2차 전지 산업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뭐 그런데 전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했던 되는 건 뭐냐면요. 네.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국정 과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해보면 지역의 지역구 사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논리적인 그 위기에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그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러면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처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 국정과제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100대 국정과제인데 2차 전지라는 것이 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갈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상으로 보면은 IFM이 2017년 6월에 설립이 되고 네. 한 달 후에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WFM이 10월에 인수가 되고 인수가 되면서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이 네. 지급이 되고 이런 시기와 뭐 이런 어떤 그 업체들의 행위 이거를 맞춰 보면은 그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 산업은 사실 삼성 SDI부터 해서 LG화학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요즘 SK도 뛰어들었고요. 하고요. 예. 예, 뛰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면서 아예 적시를 해놨어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그 무조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예. 해서 2차 전지를 설치해야 된다. 의무화하는 그런 그 방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그때부터 그 전까지의 어떤 2차 산업과 그때부터 2차 산업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 지금 보시면 그 이 코링크 P의 이 색깔별 펀드 밑으로 있는 기업들이 쭉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거의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업 분야들이 거의 차세대 산업들이에요. 보면 다 2차 전지 산업, 뭐 배터리 산업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 뭐 핀테크 산업 해서 이 산업들이 모두 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문 대통령 또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과제들에 전부 다 하나씩은 다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이후에 이 각각 이 개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예, 검찰의 수사 포인트도 결국 이제 그거겠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이제 소환 조사 받았던 거 등등등. 결국 가족 수사로 이 검찰의 칼이 가는 이유도 이거를 밝혀내는 데 있겠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조국 장관 일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네. 아주 이 조카가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자금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뭐 대략 뭐 중국에서 한 6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다른 어떤 투자회사 금융회사로부터 뭐 몇천 원씩 투자를 약정을 받았다. 막 이런 보도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들도 검찰에서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여기에 정말로 조 장관 연루가 돼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걸 테고. 근데 그 앞서서 지금 사실 관심사는 이제 처남이 소환이 됐으니 네.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과연 언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거냐.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포인트는 뭘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이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뭐 이 지금 전국에서는 핵심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을 했냐 뭐 이런 거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국민들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성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원래 익성이라는 데에 레드코어 펀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블록체인 사업 때문에 갑자기 청산을 한 레드코어 펀드가 10억을 여기에 예전에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익성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인연으로 그때서부터 이 모든 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 레드코어 펀드는 2016년인가요? 이거 어쨌든 17년 초에 청산은 했는데 그 전에 만들어졌을 이제 테니까. 투자는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블록체인 그 정책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발표를 정부에서 하기 3개월 전에
그 블록체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상황임에도 이게 청산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만 청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36.6%의 수익을 냅니다. 청산 수익을.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익성이 IFM을 만드는 거예요. IFM 만들어서 그 음극재 사업을 하던 익성이 그것도 2차 전지랑 관련된 사업으로 거니까. 갑자기 그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PNP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드는데 무자격자가 뛰어드는데 사업을 따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따냈지만 그것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그 한전 산업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공기업인데 네네. 2003년에 민영화를 합니다. 네. 민영화를 하면서 자유총연맹에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31%의 지분을 주고 한국전력은 29%의 지분만 가져요. 왜냐하면 30%의 지분을 가지면 이게 또 공기업이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민영화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짜서 민영화가 된 거지만 사실상 공기업이에요. 뭐 그러네요. 근데 네. 공기업이 그 당시만 해도 그 뭐랄까 신뢰성을 다 부여하기엔 어려운 신생 기업에 연대 보증을 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획재정 파트의 업무를 십몇 년 했지만 공기업이 어떤 사업에 연대 보증을 쓰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국 장관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그 조국 장관께서 민정수석 청와대에서 있을 근무를 때입니까? 하실 때이고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이...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것이고요. 검찰이 확인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지금 앵커께서 평론가님한테 질문한 게 그잖아요. 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그런데 물론 이 정부는 2017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래요? 언제 생겼냐 했을 때 아까 모 회사는 2017년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7월 달에 2017년 7월 달에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WFM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달 전에 세워져요. 그러면 아니 거봐라 한 달 전에 세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하나의 어떤 그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1, 2개월 만에 만들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더라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 정책 과제를 하고 앞으로 공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공약이 빌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과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에서 2017년 뭐 5월 달에 시작하고 그런데 이 기업들은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일을 투자를 하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하나씩 지금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링크 PE가 펀드를 만든 게 4개 펀드예요. 이 4개 펀드 회사에서 5군데 업체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예를 들면 오지통신, 오지 이동통신, 그다음에 2차 전지, 5G라고 5G. 갑자기 오지라니 낯설었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 오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원격 제어 이런 것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와 일치되는 곳에만 교묘하게 아주 딱 투자를 해요. 아주.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앞으로 잘 될 만한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정과제에 대부분 일치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검찰과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국 장관이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사실 가장 그 연결고리는 결국 이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곧 할 것 같은데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검찰이 이제 정 교수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뭐라고 보세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것은 이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알고 투자를 했느냐.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오촌 조카가 그 운영하는 거를 알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고 경영에 그 다음부터 개입을 했느냐. 직접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그 핵심인데요.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뭐 조국 장관은 뭐 당연히 아무 그렇죠.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관여를 했다면 직접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약간 논란의 지점으로 오지만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 뇌물에 대해서 그랬죠. 그걸 보면은 이것도 역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경제 공동체, 뭐 공동체 이상이죠 부분은 뭐 한 몸체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공직자윤리법 같은 그런 거 위반이 것들에- 될 수 예, 있다라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이제 설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만 하고요.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 즉 조국 장관의 부인이 소환이 돼서 검찰에서 이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을 하고 있죠. 뭐 그건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근데 연휴 기간 중에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관심 있게 기사를 썼던데요. 김홍영 검사는 어떤 분이길래 젊은 검사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겁니까? 네. 2016년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지요. 네. 당시에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유서에서는 너무나 경무에 시달렸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론에서도 또는 검찰에서도 원래 이제 일이 너무 많은 형사부로 전보가 됐기 때문에 참 특수부는 일이 있을 땐 집중적으로 있는 부서이고 근데 형사부는 늘 경무에 시달리니까 네. 형사부로 이렇게 그 전보가 되면서 힘들었겠구나 경무 때문에 그랬겠구나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한 며칠 안 돼서 톡이라고 하죠 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문자에 그 부장검사 그러니까 김홍영 검사의 부장검사가 심한 욕설과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그 부장검사를 처음에는 좌천성 인사로 조치를 취했지만 나중에 그 김홍영 검사의 동기, 예. 연수원 동기들이 이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들도 또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또 부장검사에 대한 파면을 뭐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김홍영 검사 사건으로 생겨난 상징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검찰의 조직은 안 돼. 검찰의 조직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어. 이런 이 상징이 됐기 때문에 어저께 조국 법무장관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제사 뭐 이런 묘소에 가는 그 날에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갔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김홍은 검사 묘소를 그렇게까지 이 명절에 기간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다시 한번 또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지를 거듭 뭐 이렇게 확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검찰 수사에 그 제도와 문화 바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참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민정수석 때 억울하게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있거든요.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던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예. 조국 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와 관련된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불성설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의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죠. 왜 자신이 관할하고 최종 그 조율할 때 민정수석 때는 왜 그런 걸 안 했나요? 이거는 그러면은 상대 진영,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식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당하면 억울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기 전에
본인 자신부터 개혁하고 본인의 생각부터 좀 바꿔라.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평론가님 이거를 좀 질문해야 되겠는데요.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한 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지난 7월부터 초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러면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이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뀐다고 하는 그 규정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처음에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부터 그거는 그다음에 그 예.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거, 브리핑 같은 거 하는 거? 브리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 밖으로 정보가 나갔을 때 그 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주체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국 장관의 사례로 보면은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럼 부인이 소환돼서 올 때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적용이 이렇게 되면? 하나, 적용되면 이게 그럴 하나 수 있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피의 사실을 누가 검찰이나 수사관이 밖으로 유출했다라고 의심이 들면 예전에는 지방청의 청장이 네. 이거를 감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원래 그것이 규정이 있긴 있었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조국 장관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수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 그러면은 수사 상황을 알리는 것도 일체 비공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언론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예. 이게 바른 것이냐라는 어떤 논란 뭐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언론에서 쟁점을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새로운 제도는. 근데 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공정성의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 수사나 모든 일에 공정성의 어떤 그 우려를 국민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 검찰이 하는 일에 법무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오해를 사지 말고 네네네. 검찰도 법무부가 하는 거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거를 해가지고 오해를 사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은요.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타이밍. 예. 본인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일들에 대한 타이밍. 예. 시기가 맞느냐. 두 번째, 누가 하느냐. 이거를 본인이 지금 선수로서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네. 그 누구냐의 부분. 그다음 어떻게 하냐인데요. 어떻게 하냐를 이렇게 갑자기 사회적으로 어떤 공론화의 장에서 이거를 공청회를 열거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오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조금 더 공정한 모습 그리고 이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예. 듯한 어떤 의심을 사지 않는 모습 이것을 견지해야 명분과 정당성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검찰 개혁도 밀고 나가는데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세 분 얘기를 두 분 얘기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규정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 일단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만 언론사에서는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오보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예. 이렇게 만약 그 기자들이 쓴 기사들에 대해서 기자들도 어찌됐든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잖아요. 꼭 피의사실 공표 안 해도 뭐 티타임에서 듣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 바뀐 법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는다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수사 내용 자체를요. 자체를요. 예. 그러면 그냥 어떤 기사는 틀렸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공보관은. 그러면 그게 어떤 기사가 무슨 내용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아야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오보 대응이 됩니까? 근데 이런 어떤 디테일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A부터 G까지 절대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금지해라. 뭐 아예 소환 날짜도 공개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그 모든 걸 하지 마라인데 저는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장선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기 진영이나 자기가 해당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상대가 예를 들어서 상대 진영이나 혹은 비판을 자신들의 어떤 정책을 비판받는 그룹에 해당될 때 만약에 이 정책을 썼다 그러면 박수를 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변창훈 검사 얘기예요. 변창훈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거의 매일처럼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예요. 거의 일일 티타임을 하고 그냥 라이브로 중계했다.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명예가 그냥 하루아침에 실추됐다라는 게 유족들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변창훈 검사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은 자기 팔을 자기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직접적으로 지금 해당되니까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인상을 갖게 만든 순간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것이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해야 이렇게만 되죠. 말씀을 들으면은 과거에 자기가 민정수석을 했을 때 안 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 같습니다. 시기 문제 같아요. 이거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네. 해가지고 국민적으로 뭐 아주 상당히 지탄을 받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네. 결국에는 재판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본인의 사건 때문에 본인 가족과 본인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장관의 권한을 갖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혐의를 덮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사 중인 거를 검찰들이 공식적인 브리핑이든 아니면은 뭐 티타임이나 아는 기자한테 네. 흘리든 뭐 언론플레이 하든 간에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사 중이라는 거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에서 이게 유죄다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이 떨어지기 전 아닙니까?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에 이렇게 또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나오고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그 얘기하셨지만은 그 촬영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이를테면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은 후문으로 해서 이렇게 안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해서 개망신 주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이거를 조국 장관이 자기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약간 셀프 방어하기 위한 부분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공적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실명도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할 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도 기소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된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기소가 되기 그렇죠. 전에 그렇죠. 기소가 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법무부 장관을 취임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기소를 당했어요. 피의 사실이 어떤 건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결국엔 검찰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조국 본인의 사건 의혹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 조국 장관하고 결부를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네. 보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우의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시기와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선안이라는 것이 검찰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없어요. 그 가장 제도라는 중요한 거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이번에 그 이번에 피의 사실 관련된 규정이 그 공보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해서 그러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옳으니 따라와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이거를 갑자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한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제도라는 게 잘 굴러가려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 주는 것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정치가 중요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제도 개선이라는 것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기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자분들의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옳은 지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지금까지 기소가 되기 전에 또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죄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얘기들 많은 부분들이 물론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얻은 거고 또는 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뭐 준 것도 팁을 준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런 사실들이 과연 나중에 실제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유죄로 판결된 사례들이 매치가 100% 되지는 않았다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피의 그 사실을 지적을 할수 있다는 공표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네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여기다 긋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다 긋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어디다 긋을 거에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개선하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된다는 것인지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어디다 선을 긋을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의사실 공표가 잘못된 거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되지만 알 권리도 어느 그렇죠.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논의를 통해서 어디가 선을 긋는 지점이 될 것인지를 합의해내야지 그러지 않고 누가 오른쪽에다 선을 긋는 게 맞아라고 딱 선을 긋고 이렇게 가는 거가 적절한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 실장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을 하셔서 약간 좀 김이 빠졌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오보 대응은 사실 난센스예요. 웃으셔야 돼요. 기자들도 웃고 국민들도 웃어요. 지금 검찰 브리핑을 하는데 뭐가 오보입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오보라고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쓴 어떠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오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보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피의사실 공표는 무조건 나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A to Z까지 전부 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가 있어서의 어떤 적정성을 찾아야 된다. 중요하죠.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뭐 고유정 씨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드러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에서 국민들은 브리핑을 원해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사까지 됐고 그런데 또 매일같이 사실은 이것을 뭐 그 커피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흘려서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 기법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그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범위를 두고 기자들이랑 아까 기자들이 알고 싶은 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어떤 행동 중에는 공론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갖고 무조건 추진하는 무조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피의사실 공표의 그 장점과 단점은요 저는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게 거대 권력이면요 피의사실 공표의 장점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대 권력이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법리 적용에 있어서든 아니면은 수사에 있어서든 압력을 행사하거나 법리 적용을 따르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려 보면 권력을 수사할 때 어떻게까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했냐면 포괄적 뇌물죄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죄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거대 권력을 우리가 견제해 온 거거든요. 포괄적 뇌물죄라는 거는 증거에만 입각한 게 아니에요. 정황만 가지고서도 그거를 죄를 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이게 어느 한쪽에다가 기준을 그 쏠림 현상처럼 확 쏠리게 둘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피살 공표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되는 건 약자들,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격하게 해줄수록 좋죠. 그렇지만 거대 권력과 관련해서는 피살 공표가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의 장에서 좀 논의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그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거 알고 동의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장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든 일이든 오해를 받으면 정당성이 상실돼요.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지금 개혁안으로 내려온 것들을 본인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때 그 이후에 추진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개혁안은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마련했던 안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딱 보니까 조국 저 후보자 의혹 때문에 이걸 발표하다가는 자기도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미뤄왔어요. 예. 근데 조국 장관이 장관 되자마자 자기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급박하게 발표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18일 날 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걸 확정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 사건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피의사적 공표 문제는 검찰의 오래된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관행이었다라는 건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말씀은 피의사적 공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악용되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세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돌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좀 문제가 되었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에 대원칙에 위배되게 악용되었던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 피의사적 공표 문제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자, 오늘 저희 이제 메인 주제인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 교수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얘기 들어가기 바로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당이 전한 민심은 이제 검찰 개혁이 성과가 나면 민심 회복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여당 측에 전한 민심에 이제 있고요. 야당이 전한 민심에는 이제 조국 장관이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머리에 좀 나왔습니다. 추석 민심 얘기를 한 말씀씩만 잠깐 듣고 정기국회 얘기를 넘어가 싶겠습니다. 우리 이 실장부터 한번 해줄까요? 추석 밥상이라고 하죠. 명절 밥상. 명절 밥상의 의미는 한 가지겠죠. 그동안 서로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 얘기부터 자기 신상 얘기부터 이야기를 못 나눴던 그런 네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네 집단이 모여서 사실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의 영역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된다. 물론 세대 간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계층 간에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의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정치적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언론사들이 각기 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일 텐데, 네. 이번에 추석에 조국 법무장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그러면. 이틀 전에 임명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단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사실상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 것이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40% 중반대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정부도 5년 단임제에서 집권 4년 차에 40%를 유지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착륙하느냐, 천천히 내려오느냐, 급격하게 내려오느냐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느낌에 따라 이 정부의 레임덕이 언제 오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올해 내에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 10월 달 내지 11월 달 이내에 40%대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압박감,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예, 여당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선에 대한, 예. 부정평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 무조건 조국 후보자 임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강행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꼬리표가 사실 내년 총선까지 그러네.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그거를 또 40% 이상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도 또 부담이 될 거고. 예,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가 전하는 추석 민심은요. 자기 지지자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것은 국민의 민심이 아닙니다. 음. 자기네 지지자들이 얼마나 우리 당이 원하고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명절 지나면요. 여당은 민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경제 실정을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국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게요. 여당이 민생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조국 의혹이 아프다. 자기들에겐 불리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 김찬 선생님도 한 말씀 저도 해주시죠. 이제 뭐 이거가 너무 길게 가니까 추석 때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조국 장관 이슈를 접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그리고 왜 이걸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해하기 힘들다. 예.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국 장관을 바로 임명을 철회하고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가면은요 그 또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 그거는 이게 뭐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조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는 있으나 그러면은 어디다 내 기대를 담아야 맞아요. 되느냐? 내 기대를 담을 그 정치 세력과 인물은 누구냐라는 걸 볼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냉소주의와 혐오, 정치 글쎄요. 혐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정치 다 상관없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좀 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어. 뭐 저 예, 조국이 장관을 계속 하든 말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 그러니까 정치 냉소가 로 커지는 흐르는 거군요. 게 저는 추석 민심이라고 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올드보이들을 바꾸는 것. 그리고 자유한국당부터 제가 볼 때는 좀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국민에게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 분들의 불출마 선언 릴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정치가 조금 살아날 것이다. 뭔가 이렇게 바뀌는 생각합니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잠깐 뭐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 때 나온 그 결과인데 이게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점점점 무당층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냐 뭐 좋아하냐 싫어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진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건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닌데요. 어쩌면 이제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정기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좀 오래간만에 국민들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이 뽑아준 사람들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는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시간이 딱 세 분한테 한 말씀씩 딱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정기국회 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어떤 거 있는지 실장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딱 한 가지. 자, 총선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정기국회, 예산국회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참여를 해요. 야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예산을 마지막으로 따내서 총선 때 유세하면서 내가 이거 따냈다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지역구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 따오는 게 사실 의원들의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지방자치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장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럼 지역 현안은 또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이제는 그렇죠. 담당을 해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렇다면 중앙 정치를 할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런 지역 현안 따오게 해서 예산안에서 쪽지 예산하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런 짓 하지 말게 하고 예. 그들이 똑바로 정치하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예.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지역 말씀하신 쪽지 예산 이런 거나 따오고 한다면은 그 역할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산 따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슨 법안 내가 통과시켰다. 그렇죠. 발의했다가 아니라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예산을 갖고 자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원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의원들이 누가 있나를 좀 지켜보셨으면 예, 합니다. 뭐 진짜 이번 특히 20대 국회는 거의 한계 없는 거의 뭐 식물 국회, 낙제 국회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좀 포인트를 보세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한 35%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은 집권 여당이 상당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저런 식이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에 이 정기국회는 조국 정기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걱정이죠. 네, 여야가 강대강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현재 조국을 빨리 해임시켜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을 주겠다. 그래서 그래야 총선에서 내년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유리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내온 513조 슈퍼 예산이에요. 6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지금 예산이거든요. 내년 경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고 되게 뭐 국민들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빚내서 과연 우리 예산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출신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우리 장래 세대, 후손 세대에게 네. 좀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513조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어떤 관전 제가 포인트가 보이세요? 국정감사를 보는 포인트는 이제 일단은 조국 대전 시즌 2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시는 하되 올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그 조국 관련돼서는 네, 조국 대전과 관련해서 예. 감시는 하되 올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진영을 앞에 놓지 말고 국민을 좀 앞에 놓고 생각을 예. 해보자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겁니다. 지금 경제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초를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미래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함께 모여서. 안 그러면 나라 전체가 죽는 거예요. 국민이 쓰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신뢰예요, 신뢰. 사회에 신뢰가 없이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싸우면은요, 그 사회는요, 우리 망국적 지역 감정이라는 소리를 했잖아요. 무조건 남이 잘못되면 좋으면 그거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루즈 예. 게임으로 가는 다 죽는 겁니다. 거죠. 네. 그러면 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뭐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도끼자루 다 썩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그 도끼를 뭘로 해가지고 뗄감을 마련할 겁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치권에 대한 예. 바람, 예, 이게 있습니다. 20대 국회 사실 이번에 마지막 정기국회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둔 국회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셈법들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정말 어떤 진영이나 이런 뭐 논리가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세 분의 말씀을 이제 오늘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 장성철 소장님,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추석 때 밥상머리에서 가족 친지분들과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아무래도 조 장관이 앞서도 우리 세 분의 전문가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영상 보시고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원하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임건 의원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광화문 앞에선 조 장관 퇴진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조국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오직 민생이라면서 야당은 이른바 조국 정쟁 블랙홀에서 벗어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야당들과 함께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8일 조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에 속도 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유력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친여 성향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검찰 수사를 조 장관에 대한 가족 인질극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검찰을 향해 쏘려면 쏘라고 먼저 방아쇠 당긴 격이라며 문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정치권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크게 요동칠 걸로 예상됩니다. 예, 말씀드린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조 법무장관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부터 좀 먼저 하나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더군요. 네. 예. 뭐 노이즈 마케팅에 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어쨌든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주목도가 커지고 인지도도 커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 사실 8.15 때 그 8월 15일 광복절 때 이미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4.4%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7%가 됐다. 이렇게 이게 약진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3%포인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만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수 후보 5명, 진보 후보 5명을 넣고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1위가 이낙연 총리, 총리고, 예. 예. 2위가 이제 황교안 대표. 근데 사실은 또 점핑한 수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4%포인트 올라가지고 가장 많이 약진을 했어요. 아, 황 대표가 많이 올랐네요. 예. 8월 달에 한 10%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저렇게 3% 이상 약진을 올랐고, 해서 7위가 됐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데 어찌하여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3위까지 차지했냐라는 게 이제 오늘 주요 호사가들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경제 쪽에서는 경영 쪽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처럼 뭐 자꾸 어쨌든 뭐 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꾸 이제 회자가 되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부의기상 아니면 다 좋다라는 식의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것처럼 예. 자꾸 노출이 되니까 인지도가 이제, 올라가고. 올라갔고 마치 이제 컨벤션 효과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노출이 많이 되니까 저렇게 물어볼 때는 조국 장관도 되겠네라고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저기 낙점을 했을 거고 그 지지층이 좀 결집한 효과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게 또 후보들을 보시면 진보 진영 후보들을 보시면 다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평 이제 친문 진영의 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낙연 총리도 총리.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그렇죠. 박원순 시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의 그 핵심 코어와 그 지지 그룹이 이제 친문 흔히 이제 우리가 문바라고 하는 그룹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이게 후보를 만들기도 하고 후보를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결집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양쪽으로도 일단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이런 전국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체잖아요. 동치 개념을 두고 예. 이제 향후 이제 이 친문의 주자로 키울 수 있겠다. 글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지를 이렇게 강력히 보내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동정심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정표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막 8시간 넘게 기자간담회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초췌한 모습 이런 것들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도 뭐 드네요. 커피 들고 빵 사갖고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은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조국 그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냈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의 3막이 시작됐다. 근데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막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야당 폭로까지, 2막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대통령 임명한 데까지가 2막이다. 이제 3막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쓰지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를 내포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지금 사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 신문의 핵심이고 본인이 그렇죠. 지금 거의 지금 뭐 당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용병 역할을 어쨌든 뭐 200%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위기 상황마다 등판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네. 또 지지층을 또 이렇게 리드하면서 뭐 동원 아닌 동원을 좀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최성해 총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또 직접 전화도 예민한 하고. 시국에 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서서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인사권이나 감찰권으로 그 수사의 어떤 그 주변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예, 예.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이 참 공허하지만 또 무책임한 발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는 계속 지금 굴러간단 말이에요. 멈출 수 없는 이게 트랙을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부인의 구속은 구속까지 가지 않을지 또 조 장관의 연관성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이 뭐 이렇게 좀 그럼요.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사를 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역으로 또 뒤집어 보면 저 얘기는 오히려 지금 조 장관이나 우리 집권 여당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건들고 있지 않다. 역으로? 나중에 역으로 뒤집으면 어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면피형 발언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세상일 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고 정치는 그렇죠. 생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수사가 행여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조카 조 씨의 어떤 그 횡령이나 그쪽에서 뭐 선을 긋는다든지 연관성이 없다라든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측 불허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검찰의 권력기관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정권이다. 이런 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또 뭐 알바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은 이제 결국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검찰은 또 검찰대로 지금 상황이 정치 검찰이라는 이미 지금 또 지적을 받았던 논란이 또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 결국은 결과로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검찰의 선명성, 검찰의 존재 가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그럼요. 지금 환경이나 구조가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상급자가 조국 장관인 거예요. 그렇죠. 예. 조 장관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고 그랬을 때 윤 총장 주변에 검찰 인사들, 특히 특수부 인사들을 뭐 이렇게 교체한다든지 막판에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찰권,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뭐 앞 시간에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막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찰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위축되게 마련인 거고.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는 있지만 구조나 환경은 그렇게 이렇게 공정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아까 잠깐 우리 자막도 나오는데 통시지로 나왔는데 지금 나오네요. 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 저렇게까지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국 장관 어쨌든 임명 강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 유시민 이사장이 한마디 더 붙인 게 나도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저게 또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여전까지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는 뭐 나는 안 나간다. 이번 방송에서도 또 안 나간다 얘기는 거듭 확인했습니다만, 근데 저 대통령도 저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저 표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대통령께서 조 장관을 임명한 거는 상당히 무리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뭐 지금 얼추 흐름을 보면 한 3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반대 여론이 50%가 넘었죠. 한 달 내내.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은 평균 35에서 40%까지 계속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으로 보면 핵심 지지층 40%를 안고 간다. 여기에 이제 이 지질 때문에 조국 장관을 혹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낙마시킬 경우에 이들의 어떤 반발, 이것이 사실 이제 참여정부 때의 어떤 그런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염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조 장관을 거의 포스트 문재인 이후를 생각하는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찰 수사에 밀린다 이러면 사실은 이 핵심 여권의 어떤 수사, 비리 수사, 어떤 정권 중반을 넘어가면 핵심 권력 핵심부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또 항상 그래왔죠. 항상 이렇게 왔잖아요. 그것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어서 어쨌든 조 장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의장도 자기도 안고 간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무리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지막 대목은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최성해 총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엄청나게 이제 대권 나가고 싶어한다. 원래 두 분은 친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전화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표현되지는 않아도 이게 보통 이렇게 격식 없이 대화할 때 어떤 그 마음의 저간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지금 이 조국 전국에서 그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하고 네. 또 적극적인 또 그 조 장관 방어 역할을 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본인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뭘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전체 이 여권 내지는 전체 문파 지지들의 어떤 그런 걸 같이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파 쓰셔서 혹시 또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자들, 핵심 예, 지지자분들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대목에는 본인도 여기서 어쨌든 그런 거를 지울 수는 없다.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꼭 그렇게 이거를 자꾸 보입니다. 대선에 결국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얘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도 어차피 본인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고 최 총장도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 총장은 이미 사회적 타살을 당한 상태라서. 예, 한국당 얘기 쪽으로 좀 넘어가죠.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른바 정세 논평이라는 이제 표현들은 이제 언론에서 기사로 이제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한국당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성토를 굉장히 강하게 했고, 그래서 다 사퇴하라 얘기를 했었고,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이제 비난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SNS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한국당 쪽의 얘기만 좀 먼저 해보면, 홍준표 전 대표이기 때문에 황교안, 나경원 현 그 지도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판적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나중에 다시 이제 대표 자리로 복귀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본인의 입지를 보면 일단 총선에 공천도 받아야 될 것이고, 물론 지역은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공천을 몇 명을 이렇게 챙겨줘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자꾸가 아니라 변방이 있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 좀 있고. 두 번째. 너무 외곽에만 있으면 안 된다. 예. 지금 본인이 이제 의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박,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에 어떤 구애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은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이런 거죠. 지금 친박 의원들을 청산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개혁이기도 하고, 그 탄핵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전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박 의원을 정리를 이제 나는 할 수 있고 할 테니, 정작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호위 부대들이 있죠, 그 세력들, 그들한테는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하고 그들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홍 전 대표의 논리에는. 그래서 친박 세력들한테 구애를 하면서 내가 친박 의원들은 정리를 이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리를 이제 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지도부가
이게 별로 이렇게 세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서 좀 만만해 보인다 이거군요. 예, 그래서 위력이 그렇게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약한 고리인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이제 건드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도 정치 이제 초년생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프로답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인 것도 있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 지금까지 쭉 원내 이런 어떤 대응을 할 때 좀 이렇게 미싱한 부분 내지는 좀 이렇게 오류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친박 쪽에 대한 구애라든가 어떤 그런 식이라면 뭐 총선을 염두에 둔 거고 그 이유까지는 염두에 둔 거겠지만 친박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하는 측이라면 결국은 이를테면 탄핵 그 상황을 여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과연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 대표를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 과연 생각하겠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치라는 게 단순히 뭐 50대 이상만 생각하고 하는 정치는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 전 대표의 이제 밖에서 보여질 때 관찰자로서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친박 의원들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죗값을 다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렇게 잘못이 없다.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단 살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사면이나 이런 뭐,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금까지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었던 친박 의원들은 어쨌든 공천 때 배제를 하면서 그 이게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어떤 이 한국당의 핵심이 이제 친박인 거는 현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적당히 어떤 타협하는 이제 모양새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진짜 한국당이 보수 진영의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태극기 세력들 이 범친박 세력들 의원들을 제외한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안고 가야만 소위 말하는 집토끼들 또 얘기할 때 한 20%의 코어 그룹들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로 나갈 때 그다음에 이 조국 정국의 이 유리한 국면 반사이득도 못 취하고 있는 거고 무당층이 오히려 민주당을 이탈한 민심이 오히려 한국당으로 안 오고 중간지대에 그냥 멈춰 있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정국의 반사이득이 없다는 한국당의 문제는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이 그 태극기 부대 내지는 친박 세력들을 어떻게 안고 가야만 나의 입지가 탄탄해질까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 셈법이. 근데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를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이제 자꾸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진영 논리로 자꾸 해석을 하고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가 이제 보수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 20대가 이제 보수화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편이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20대뿐만이 아니라 이 불공정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연령대랑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지더라고 그게 조국 사태에서 굉장히 민심을 건드렸던 영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도 기존에 있는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거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존의 정당들은 기존의 자기들 지지층을 안고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뭔가 새롭게 뭔가를 변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네요. 당장은 이렇게 서로 이제 위기인 상황 아니에요. 민주당도 어쨌든 집권 여당주 조국 정국에서 위기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반대층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코어 그룹을 결집을 하고 총선 때 되면 정책으로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술로 이런 걸로 또 이제 중도표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일단은 집토끼를 잡고 중도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아직 7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핵심 지지층이 없으면 거기서 밀리면 사실은 정권 자체가 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그 FTA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 허용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실 핵심 지지층한테 반대하는 정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렇게 이제 흔들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이 진단들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일단 잡아놓자 이제 이런 건데 한국당은 이제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결로 상당히 지금 복잡 단안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이 아니라 많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예. 상태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청문회 때도 왜 그 일부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조 후보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많은 비판을 네, 받았던 그렇죠. 것도 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왔던 해석 중에 하나는 핵심 지지층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제 비판을 해주는 게 그래야지 오히려 지지층이 더 그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지지층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하더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부분들을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그렇죠.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 뭐 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내일부터 진행이 될 정기국회에서도 앞서 들으신 대로 조국 장관 이슈가 아마 계속될 거게 분명해 보입니다. 총선을 7개월 정도밖에 앞두지 않았다 보니 여야 모두 이 조국 이슈만한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조국 이슈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공정하지 못함에 있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민심을 더 들끓게 했던 것 역시 그런 부조리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마저도 그 특권과 반칙을 누려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서 여야,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이 누려왔던 그런 특권들을 또는 누려오지 못했던 간에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본인들에게 주어진 국민이 준 권한을 행사하는 걸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여의도 국회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